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자, 국내 주식시장이 다소 지금 부진해졌어요. 금요일 시장은 그래도 반등은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주중 흐름을 봤을 때 반등세가 급반등세가 나타났었잖아요. 시장이 좀 흔들렸었고 그 흐름이 좀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저항에 부딪히다 보니까 쉽게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차트 흐름 보면서 설명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은요, 엔캐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었죠. 나중에 통계가 나온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현물 매도가 많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한국 주식 시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니케이가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이때. 자, 니케이가 보시면은 니케이 엄청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런 동향이 실제로 현물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많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은 엔캐리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일본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를 우려해서 그 우려감 때문에 투기가 좀 발생이 됐었다, 공격이 있었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시장도 그 여파가 있었던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세 회복이 된 거죠, 지금. 쉽게 회복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항권을 만났어요. 자, 이 저항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700선을 중심으로 한 저항선이 지금 한 100포인트 가량 좀 박스 채널을 만들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단이 1650선으로 우선은 만들어졌고, 아직까지는 이 저항권의 박스권 상단은 이제 1750선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이제 그름이 높은데 1750선 정도가 저항 채널의 상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저항 채널이라는 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해져서 안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고 계속 변동이 됩니다.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상하는 거는 사실 누구도 몰라요. 신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음 주에 뭐가, 어떤 얘기가 어떻게 주식시장이 작용이 될지 그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만약에라도 어떤 좋은 기회가 돼서 시장에 좋을 만한 얘기들이 나오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1715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이때 고점이요. 이때 고점이 한 1715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 1715포인트를 넘어간다면 아마도 이 박스권 상단을 쉽게 돌파하면서 생각보다 9월달은 우리가 아주 행복한 투자자들이 그런 한 달을 맞을 수 있을 거고, 반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시장이 박스권에서 흐름을 오히려 더 2600선까지, 2600에서 2800까지 박스권 틀을 더 넓힐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올라타지 못하고 다시 한번 1650선 위협이 된다면, 그럼 무슨 얘기냐? 주 초에 이렇다 할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시장이 좀 더 쉬었다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지 되겠다. 다음 주에 그 분수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런 흐름이 단기적인 어떤, 우리가 좀 더 시장을 쉬어서 갈지 아니면은 바로 급하게 턴해서 쭉 갈지를 결론 지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잘 관망해야지 됩니다. 무리해서 막 찍듯이 이거는 차트 이렇게 보니까는 빠질 것 같아, 주식 팔고 가자, 아주 위험해요. 봤더니 지지받는 것 같고 쭉 올라갈 것 같은데 사자, 매수하자, 이것도 역시 위험해요. 다음 주는 그렇게 행동할 주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해외 증시 눈치도 봐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시장이 또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다우는 괜찮은데 나스닥은 불안불안해요. 그쵸? 나스닥 보시면은 나스닥 불안불안한 상태이고, 반면에 다우는 신고가 나오고 있죠. 지지도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지표냐, 산업 관련 종목들이냐 아니면은 기술주냐인데, 한국 주식시장이 이상한 거죠. 한국 주식시장은 인기가 많으면은 누구든지 피로 와요. 코스닥에 있다가도. 그러니까는 나스닥하고 코스닥하고 원래는 좀 비교되려고 한 건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좋은 종목들 뭐 NC소프트도 나 이전에서 갔고, 셀트리온도 이전에서 갔고, 코스닥에서 잘나면은 아무튼 이동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코스닥 시장 관리 차원에서 잘못되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면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기술주 시장으로 계속 굵직하게 유지를 시켰어야지 되고, 오히려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자부심을 기업들이 갖게 만들어 주었어야지 되는데, 무슨 2부 리그 같잖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좀 코스닥 시장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뭔가의 정책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떤 변모를 할 것인지, 누구도 어떤 종목들이 결국에는 치고 갈 때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런 종목들 중점으로 만들어질지. 이게 결국에는 한국 시장은 특정 종목들이 좀 치고 나가줘야지 지수도 잘 올라가거든요. 특히 시가총액 높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을 유심히 봤는데, 시가총액 높은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1위를 먹었어요. 제가 뭐 얘기를 몇 차례 드렸었는데 그렇게 돼야 될 거다. 근데 실제로 됐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눌렀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을 누르고 알테오젠이 올라왔고, HLB도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HLB 부활을 하면서 아직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은, 치고 가기 시작하면은 이때 가격을 넘어가겠죠. 잡음이 있었죠. 미국 승인받는 데 있어서 중국 업체가 껴져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허가받는 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HLB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HLB 뭐 손 놓고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분명히 뭔가 전략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사실 알테오젠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을 갈 수 있어요. 사실 알테오젠보다 HLB가 더 시가총액이 높았고,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을 넘으려고 도전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HLB 유망해 보이고,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차트만 보고 주식하면은 쉽지 않은 게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할 때, 과거 사실 단순 제약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삼천당제약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지 되나요? 바이오시밀러 회사로 가고 있다고 봐야지 되잖아요. 그럼 바이오시밀러 회사에 맞는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될 거고, 그동안 그러면은 또 삼천당제약은 바이오시밀러로 가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됐으면 이제 회수해야죠. 흑자 전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잊지 말아야지 될 거고. 그래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부분을 이런 뭐 리가켄바이오며 이런 굵직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차지하면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다행인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시장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코스닥 시장 유망할 수 있다고 보이고, 거기서도 시가총액이 높은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1위를 잡잖아요.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그럼 수급이 엄청 들어와요. 이거는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랬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시가총액 2위를 잡으니까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왔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보입니다. 알테오젠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미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과거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그런 2차 전지 종목도 오른 것에 비해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장이 만약에 저항권 탈환을 해서 간다면 요런 바이오 시가총액이 높은 코스닥 종목들 괜찮을 거다. 자, 그러면은 탈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는 코스피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일까?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를 보면 된다고 봐요. 많이 올랐지 않았느냐? 많이 올랐죠.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지금 AI 관련돼서 또 잡음은 나오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쩔 거요? 어쩔 거죠? 얘기 나오는 건 성장 폭이 둔화된다는 거지 성장이 둔화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악의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PER이 70배가 넘어가고 너무 주가가 올랐었죠. 버블이 많이 꼈단 말이에요.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근데 지금 하이닉스 PER 5배도 안 돼요. 1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엔비디아하고 PER 차이가요.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AI에 대해서 긴가민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AI 기업들 다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매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할 것이 바로 2차 전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전지 생산업체를 LG에너지솔루션 그렇게 볼 수가 있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게 이제 엔비디아나 뭐 인텔 그런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전기차가 AI라면 그럼 전기차의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랐었고 그 중에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에코프로비엠이 어마어마한 주가 폭등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럼 과거 우리가 에코프로비엠 주가를 들여다가 보면은 과거 주가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유튜브에서도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추천도 진짜 많이 했죠. 뭐 유튜브 방송 팬데믹 때부터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최저점 11,000원 보이시죠? 11,000원에서 40,000원 올라가고 하니까는 뭐 1년도 안 되는 시기예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서 보시면 이때 가격이 40,000원에서 26,000원, 7,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굵직한 조정을 보이고 또 50,000원으로 그냥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아유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추천을 해도 어떻게 사? 근데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지만은 결국에는 전기차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산업에서 상용화 전기차가 상용화되고 매출이 실제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옵니다. 엄청난 PER을 적용을 받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벌써 이제 우리는 HBM이라는 고사양의 메모리 반도체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AI를 위해서는 실제로 AI 온 디바이스가 되려면은 우리 핸드폰도 이 정도 사양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엄청난 사양의 칩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결국에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에코프로비엠이요. 50,000원도 엄청 비싸다 그랬죠. 너무 올라서 50,000원도 엄청 비싸다 그랬는데 580,000원을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하이닉스 볼까요?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에코프로 BM 중간에 잘 올라가다가 조정 한번 보였었죠. 4만원까지 올라가다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27,000원까지 떨어졌죠. 24만원까지 하이닉스 올랐다가 이번에 15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유사하다고 보여요. 아직 성장성이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너무 그냥 이거는 공장이에요. 그냥 공장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에코프로 BM은 공장 아닌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반드시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는 엄청 싼 주식이에요. 그럼 만약에 하이닉스가 가는데 삼성전자 안 갈까요? 삼성전자도 가겠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되고,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 이런 종목들을 모아두어야지 알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방송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다시 한번 돌려서 들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